주식은 잠깐이지만 투자는 평생이다. 15년 전 나에게 투자를 가르칠 수 있다면 이 방법 그대로 가르칠 것이다. 내가 없어도 투자를 이어갈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하는 투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가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이트 좋은 부분 같이 공유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자 사경인님은요, 공인회계사이자 지금 금융증권업계 최고의 스타 강사,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인터뷰한 영상도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 중이다. 쓰신 책으로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부자, 가짜 부자, 그리고 이 책이 있겠죠. 일단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에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좋은 주식을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피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상장 폐지죠. 상장 폐지를 당할 종목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적정한 가격을 찾는 공식도 알려줍니다. 시가총액, 그리고 발행 주식, 그리고 ROE를 통해 알려주는데요. 이 공식에서 나온 값이 왜 중요하냐면 심리적 지지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책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에서 사경인 회계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 수익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보통.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저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보다 많으면 부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의 의미를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런 공식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들 정말 좋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라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책이든 프롤로그를 꼭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보게 되면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자분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투자 방법은 나의 투자 방법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준 방법도 아니고 나의 투자 사례가 실려있지도 않다. 스타 강사 소리를 들으며 강의로 소개해왔던 방법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방법이다. 가상의 초보 투자자가 아닌 내 아내를 앞에 앉히고서야 깨닫고 인정한 방법이다. 그리고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15년 전의 사경인에게 주식 투자를 가르칠 수 있다면 이 방법대로 가르칠 것이다. 이게 책을 쓰신 목적이겠죠. 아내분께도 가르쳐 주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투자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투자자가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나온 책이냐면요. 제가 사경인 회계사님이 인터뷰한 영상을 봤어요. 원래는 이제 사경인 회계사님께서 초보자 대상으로 주식 투자의 책을 쓰고 계셨대요. 그래서 출판사로 보낸 상태인데 아내분께서 갑자기 주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쓰신 초보자 대상으로 쓴 책 있잖아요. 이걸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책을 전해드렸대요. 아내분께. 근데 아내분께서 그 책을 보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경인 회계사님은 깨닫죠. 내가 초보자 대상으로 책을 썼는데 아내도 이해를 못한다면 이 책은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쓰십니다. 아내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같이 책으로 엮으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저도 새롭게 받는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건 고수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초심을 튼튼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아까 같이 읽어드린 책의 목적이 있었고요. 오리엔테이션, 아내는 왜 주식 투자가 배우고 싶어졌을까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1일차에는요, 이렇게 1일차, 2일차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 2장이죠. 주식과 부동산 뭐가 더 좋을까? 2일차는 투자의 가성비를 따져보자. 3일차, 자산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4일차, 한 주만 사도 끝나는 자산 배분 ETF. 5일차,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은 다르게 접근하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핵심 자산은요,
변동이 없어서 좀 마음이 편한 자산이에요. 주로 이제 저희가 자산을 구성할 때 좀 비중이 크게 가져가는 핵심 자산이고, 그리고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이런 자산들은 주변 자산으로라고 하고, 여기에는 비중을 조금 작게 가져가는 거죠. 6일차, 독이 되기도 하지만 약이 될 수 있는 레버리지 활용. 7일차,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스스로 정해야 된다. 8일차, 공부와 투자를 항상 연결해라. 오리엔테이션에서 인사이트 있는 문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거야. 만약 투자의 수준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내가 지금 2에서 3단계의 수준이라는 걸 알고 그 수준에 맞는 투자를 하면 돼.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2에서 3단계에 있으면서 7에서 8단계의 투자를 하고 있어. 자신의 투자 실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도 운이 좋으면 돈은 벌 수 있지.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도 그냥 몇 년 전에 사놓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어. 문제는 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투자에 감이 있어 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지. 제가 이전 영상 오징어 게임에서 받은 인사이트에서 언급드린 건데, 확증 편향이죠. 실력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 실력이 낮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 수준이 2단계밖에 안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면 되는 거야. 사경인 회계사님은요, 지금 투자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바로 내 실력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1일차 주식과 부동산 중에 뭐가 좋을까에서 되게 인상 깊은 문단이 있어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1등이지만 30년 전에는 아니었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가총액 1위인 주식을 사서 모으면 걱정 없이 지낼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1990년도 말에는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9.9조였는데 지금 2021년 7월 기준입니다. 17.6조야. 30년 동안 2배 오른 건데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몇 배 더 이익이었지. 무조건 시가총액 1위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읽어볼게요. 1등 주식이라 올랐다기보단 그냥 삼성전자가 오른 거야. 보면 1990년도 말에 삼성전자는 8위였습니다. 시가총액 8위. 근데 20년도 말에부터 1위에 올라선 거죠. 우리가 사례를 접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거든. 분명 좋은 사례를 이용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 하지만 사례를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 일반화 시키려면 통계가 있어야 돼. 사경인 회계사님은 얘기해요. 과거의 투자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게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따라해요. 근데 일반화 시키려면 통계가 있어야 돼. 즉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성공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늘 의심하고 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통계를 계속 만드셔야 돼요. 1일차 주식, 부동산 중에 뭐가 더 좋을까? 계속해서 인사이트에 있는 문단 공유 드릴게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아 보여. 주식이 상승률이 높더라도 그걸 못 가져가. 이게 5년 보유 수익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내분이 말하십니다. 아, 단타 때문에? 사경인 회계사님이 말하죠. 맞아. 아파트는 사면 몇 년씩 들고 있잖아. 결국 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냐면 아파트를 사면 몇 년씩 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보유 기간에 따른 코스피 지수 상승 확률이라고 나오는데 결국 이 표를 통해서 어떤 걸 말해주고 싶냐면요. 주식 코스피 지수죠. 주식을 사서 하루 있다가 팔면 오를 확률이 53%고 떨어질 확률은 47%야. 거의 뭐 반반이지. 주식을 샀다 한 달 뒤에 팔아도 56대 44. 석 달 뒤에 팔면 오를 확률이 조금 높아져서 60 정도 돼. 6개월 들고 있으면 확률이 다시 57대 43 떨어져. 1년 들고 있잖아? 올라갈 확률은 2배 정도 높아.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을 조금 늘린다면 하락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장기 투자를 해라 라는 말을 정리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십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의 시작은 우선 남의 얘기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요, 자신만의 원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부터 원칙으로 갖고 와서 이를 검증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투자 사례를 접하면 그걸 검증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내에게 주식과 부동산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내가 추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결론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 아내분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 노하우를 계속 공유하는데, 사경인 회계사님은 여기서 책을 읽다 보면 뭐 어떤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 통계 자료와 근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경인 회계사님이 먼저 얘기 안 하고 아내분께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결론을 먼저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언론이나 유명 인사의 주장을 먼저 확인한 다음 그걸 따로 검증해 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른 이의 주장을 검증해 보는 습관이 들기를 바랐던 것이다 라고 마지막 문단으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2일차 투자의 가성비를 따져보자 라는 챕터에서 인상 깊은 개념이 있어서 공유 드릴게요. 제가 10%의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 손해가 났어요. 그럼 저는 원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은 더하기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 10% 수익 그리고 10% 손해, 그래서 이게 0이니까 뭐 원금이다 라고 하는데, 금융에서 따지는 건 기하평균이라는 거예요. 제가 10%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돈이 늘어났겠죠. 그 다음 10% 손해가 나면은 그 늘어난 돈의 10%가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 수익이라고 하면 1에다가 0.1을 더하는 거죠. 왜냐면 10%라는 게 100분의 10이니까 더하면 1.1이란 수익, 지금 현재의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10% 손해라고 하면요, 제 돈에다가 0.1을 뺀 거죠. 손해니까, 손해는 마이너스, 그래서 0.9가 나옵니다. 10% 수익이 난 다음에 10% 손해가 났다는 건 지금 10% 수익인 상태에서 손해본 상태를 곱하는 거죠. 0.99입니다. 결국 나는 0.01, 즉 1% 손해를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개념을 계속 알려주세요. 기하평균을 써라. 그래서 아까 40% 오르고 30% 떨어지면 10% 이익인 줄 알았더니 2% 손해네. 이거는 산술평균인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금융에서는 기하평균을 써서 곱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말을 좀 정리하면 40%가 올랐으니까 1.4겠죠? 여기다가 30% 떨어졌으면 0.7입니다. 그러면 0.98이 나오니까 2%, 0.02, 즉 2%가 손해가 되는 거죠. 투자의 가성비를 따져보자 라는 챕터에서 또 인상 깊은 문단이 있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투자는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 일방적으로 좋은 하나의 답은 없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부동산은 말한 것처럼 변동성이 낮다는 게 장점이야.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래 왔어. 왜 이렇게 정리하냐면 우리가 2008년도인가요? 리먼 사태 때 미국 부동산이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이라는 접속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적어. 그런데 주식은 변동성이 높아서 마음고생이 심하지. 또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또 단점이기도 해. 왜? 팔아버리니까? 맞아. 주식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팔아서 2, 3일 안에 현금화할 수 있어. 아까 장기 투자할수록 주식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 보셨죠? 표. 그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주식의 장점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뭐 장기 보유 시에 높은 기대 수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부동산의 단점으로
존재할 돈이 있어야 투자 가능하지만 낮은 변동성이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 표를 보시면서 나는 주식을 투자해야지,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주식이 올라서 꼭대기 찍을 때까지는 돈을 더 집어넣고 바닥 찍을 때는 후회하면서 돈을 다 빼버리지. 괜히 주식했다고 후회하면서 나는 주식이랑 안 맞다고 이제부터는 착실히 적금만 하겠다고 남는 거 다 팔아서 은행에 넣지. 비싸지면 더 사고 싸지면 팔아버리는 거야.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야 하는데 거꾸로 하는 거지. 작년 3월에 내가 주식 엄청 샀잖아. 작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떨어졌었죠. 그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망했다 하고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투자 고수들은 그때 산다는 거죠. 아내분이 말합니다. 그랬지. 그리고 사경인 회계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난 때였거든. 그때 빚내서 샀어. 방송 나가서 그 얘기했더니 댓글이 난리도 아니었어.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냐고. 사경인 회계사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줄 알았더만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빚을 내서 투자하냐고 이런 댓글이 달렸다는 거죠. 저러다 큰일 날 거라고. 코로나 터지고 주식시장 폭락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 거 다들 후회하고 있을 때였거든. 주식시장 쳐다보기도 싫고 뉴스 보기도 무서워서 그냥 다 팔고 그만둘까 싶은데 그 상황에 산다고 하니까 제정신인가 싶은 거지. 이미 반 날렸는데 또 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의 습성, 본성이란 게 주식시장하고 안 맞게 돼 있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돈을 잃어.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개념을 쌓는 게 결국에 이런 사람의 본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거든요. 나만의 어떤 버틸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다 보면은 아무리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 3일차에서 자산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꺼내세요. 이제 복리의 힘이 나오는데요. 아까 10%의 수익률을 났을 땐 1.1이잖아요. 그럼 또 2년차에 10% 수익이 나면 1.1 곱하기 1.1이 되니까 1.21, 즉 21%의 수익이 돼요. 10%의 10%가 쌓이면 21%라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리로 계산하는 표를 하나 나타내세요. 10년간 8%의 수익률을 내면 투자금 5억이 10.8억이 돼요. 그리고 8%의 수익률로 매년 40년 동안 매년 8% 수익을 낸다면 투자금 5억이 108.6억이 됩니다. 이 표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복리의 힘을 좀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분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는데 하나의 개념이 나옵니다.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합쳐져서 사업을 이뤄요. 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고 인력, 노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본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토지는 고정대가와 변동대가, 어떤 자산이든 고정적인 값과 변동하는 값이 있어요. 토지에서는 고정 임대료, 변동 임대료를 얘기하고요. 노동에서는 고정 대가가 급여고 변동이 스톡 옵션입니다. 자본에서 고정 대가는 이자고요. 자본에서 변동 대가는 배당입니다. 즉 고정 대가의 대표 예는 채권이고요. 변동 대가의 대표 예는 주식입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떤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해야 하나, 어떤 것들을 섞어야 하냐고 할 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부동산, 채권, 주식이야.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부동산의 3분의 1, 채권의 3분의 1, 주식의 3분의 1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면 대가를 고정으로 받아야 될까? 변동으로 받아야 될까? 고정 대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변동 대가로 저희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고정된 급여, 고정된 임대료, 고정된 이자를 받아서 부자가 되려면 억대 연봉을 받는 능력자거나 아니면 이미 돈이 많아야 돼. 이자만 받고 살 수 있거나 임대료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면 이미 부자인 거지. 변동 대가를 받아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열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 급여만 받고 있어. 고정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는 세 가지 변동 대가,
변동임대료, 스톡옵션, 배당 중 하나라도 추가가 돼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열리지. 즉, 저희가 이제 급여만으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아까 그 표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세요. 빨간색 동그라미요. 그리고 까만색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급여, 예금, 펀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색 동그라미에 의존하고 있으나 부자가 되기 좋은 건 붉은색 동그라미다 라고 결론을 내주세요. 바로 부동산, 채권,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레이 달리오가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언급을 해요. 모든 상황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드가 되는 개념입니다. 경기가 불황이거나 고금리 상황에서는 채권이 좋대요. 그리고 경기가 불황이고 저금리 시대에서는 부동산이 좋아요. 그리고 경기가 호황이고 저금리 시대에서는 주식이 좋아요. 경기가 호황이고 고금리 시대에서는 예금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3장 계속해서 인사이트 있는 문단들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ETF 하시는 분 계신가요? ETF가 앞에가 어떤 거를 뜻하는지 잠깐 설명이 나와요. 아리랑은 한화가 만든 ETF 브랜드야. 삼성은 코덱스라는 브랜드를 쓰고 미래에셋은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쓰지. 브랜드 뒤에 나오는 건 어디에 투자하는지 나타내는 거야. ETF를 검색하게 되면요. 앞에 아리랑 아니면 뭐 코덱스 아니면 타이거 이렇게 붙어요. 그게 운용 브랜드예요. 운용하는 브랜드. 그래서 뭐 아리랑 코스피라고 하면은 아리랑이 아까 한화였잖아요. 한화에서 운영하는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 전체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 ETF를 뜻합니다.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 이 텍스트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제 분산 투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 해보니까 점점 구체화해요. 그래서 그 구체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전 세계 주식을 사는 ETF가 있고 전 세계 채권을 사는 ETF가 있잖아. 어떤 ETF도 있냐면 투자금의 60%는 전 세계 주식을 사고 나머지 40%는 전 세계 채권을 사는 ETF가 있어. 그래서 ETF 두 개를 살 필요 없이 하나만 사면 알아서 주식하고 채권에 60대 40으로 투자가 되는 거지. 이런 종류의 ETF를 자산 배분 ETF라고 해. 사경인 회계사님은 주식의 60, 채권의 40이 제일 좋은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경인 회계사님은 ETF 하나를 추천합니다. 블랙록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ETF 중에 하나 AOR을 추천해요.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된 ETF죠. 이제 5장이 나오는데요. 5장은 핵심 자산과 주변 자산을 다르게 접근하라 라는 챕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자산은 조금 제 자산의 규모가 큰, 비중이 큰 그런 자산을 핵심 자산이라고 하고 조금 규모가 작은 자산을 주변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경인 회계사는 얘기해요. 핵심 자산, 내 자산에서 제일 규모가 큰 자산은 최대한 변동성이 적어서 마음고생이 적은 자산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변 자산은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모험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인지라는 건 내가 아는 걸 의미하거든. 내가 인지하고 있어 라고 하면 알고 있다는 의미잖아. 그리고 메타라는 건 더 위에 있는 것, 상위에 있는 것을 말해. 그래서 메타 인지는 내가 아는지를 아는 것이 돼.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 나 주식 잘 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메타 인지지. 메타 인지가 공부하는데 되게 중요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메타 인지가 뛰어난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차이는 이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편인데 평범한 애들은 잘 인지를 못하지. 메타 인지 차이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 메타 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공부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죽어라 열심히 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냥 시간만 투자한다고 공부를 잘하진 않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건데 다시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가 이미 잘 아는 부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 시간에 모르는 것을 공부해야지. 왜 알고 있는 걸 자꾸 반복해서 다시 해. 잘 아는 건 패스하고 모르는 부분을 집중해서 파고들어야지. 결국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나 봐요. 투자할 때도 메타인지가 중요해.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 당신이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응? 모른다는 걸 알면 돼. 아는지 모르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자기 수준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 많이 알면 많이 아는 수준에서 적합한 투자 방법이 있고, 모르면 모르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어. 그러려면 자신이 투자에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 계속해서 인사이트 있는 문단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랑 관련해서 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고 유명한 투자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투자에서 얻은 결과 중에 행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어.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주식을 핵심 자산으로 옮기게 돼. 그런데 주식 투자는 운이 되게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서 메타인지를 늘려가기가 힘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자산은 비중이 큰 자산이에요. 거기에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넣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투자해서 돈을 벌면 나 그걸로 많이 벌었어, 이제는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지. 비트코인 투자해서 2배 오르니까 거봐, 내가 오를 거라고 했지, 이런다고. 내가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잖아, 나한테 물어봐 라면서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행운에 속아서 자신의 실력을 착각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 결국에 아내분과 사경인 회계사님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셨어요. 결국 사경인 회계사님께서 얘기하신 핵심 개념들을 녹인 포트폴리오인데, 여러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내분이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1,000만 원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으로는 올웨더 RPAR이라는 티커를 가진 올웨더, 여기는 이제 글로벌 주식 25% 그리고 70%는 채권으로 구성된 그런 ETF입니다. 그리고 NTSX라고 해서 미국 주식 90% 채권 10%로 구성된 ETF예요. 이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좀 건 거죠. 그리고 스완이라는 ETF를 20% 구성하십니다. 이거는 미국 90% 채권, 10% 주식 옵션이에요. 정말 안정적인 자산이죠. 그래서 조금 균형 있는 자산 40%, 공격적인 자산 40%,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20%로 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 분산 매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추가 수입 매달 100만 원씩 이 비율로 사신다고 합니다. 전 세계 주식 80% 그리고 채권 20%로 구성된 AOA라는 종목을 20% 매수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RPAR 30%, 아까 말씀드린 NTSX 30%, 그리고 스완 20%로 구축을 하십니다. 결국 책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마무리되는데요. 굳이 나와 아내의 책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좋은 코치가 되어줄 나보다 훌륭한 스승들이 많다. 나는 그저 첫 단추를 잘 채워주는 유치원 선생일 뿐이다. 학식과 연구 성과가 풍부한 대학 교수가 아니다. 부디 첫 단추를 잘 채운 독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투자로 인해 삶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해나가길 바란다 라고 책을 마무리하세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해왔지만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늘 알고 있는 걸 의심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중간에 제가 얘기 못 드린 부분도 많아요. 어떤 제가 결론만 조금 추려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결론이 어떻게 도달되는지, 어떤 근거로 도달하는지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꼭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